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최정순 교수님의 행복한 페미니즘 나가고 그 82년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제 책도 같이 읽게 된 계기도 되고 우리 일자리의 여성 위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두가 네. 던져주셔서. 엊그제 네. 저기 노회찬 의원이 예. 대통령에게 선물한 책이 아, 82년 김지영이었어요? 82년생 김지영이더라고요. 그렇게 여성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사는가에 대한 남성들의 이해를 돕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의 여성인데 그 절반의 여성의 삶을 네. 절반의 남성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고도 신기한데 그런 가부장제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이게 이제 저의 관심이었어요. 네. 언제부터 남자들은 부엌을 떠났을까? 이런 문제의식.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선보다 더 조금 남녀 평등적이었다.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좀 여성 우위였다. 근데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런 얘기 단편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여성의 삶은 놀랍게도 네. 시대와 환경과 계급을 다 초월하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형성된 일반이었기 때문에 신라 시대가 좀 나았다 또는 고려 시대가 좀 나았다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여성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성에 대한 존중은 동양 쪽이 더 인간적이지 서양은 아예 여성은 생각도 못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왜 존재 막 왜 이랬는데 서양의 역사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됐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실제 우리가 성경, 네. 기독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장세기에 네. 아주 그렇죠. 대비되는 두 말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들은 끊임없이 아담과 이브와 그 뱀의 관계, 그렇죠. 이게 낙원에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예. 남자의 뼈를 취해 내가 그렇죠. 만든 것이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남자가 보기에 심심해 보여서 성경 구절에서 기억이 나는 게 혼자 있으니 맞아요. 심심해서 흙을 빚어 거기에 특히 남자의 뼈를 취해 예, 그래갖고 그것만 본 남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만한 존재다. 막 이런 남자들도 그런 있잖아요. 얘기가 많이 예. 퍼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서 남자는 갈비뼈 하나 적고 그 말이 맞는지는. 예,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율배반적인 두 성경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찍어 보면 예.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인간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은 평등해요. 그렇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평등한 이 사람이라고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네.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여라.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담의 갈비뼈를 뗄 뽑아 이불을 만든다. 네. 즉 여기 이제 신이 아담이라 칭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에덴 동산을 맡아 다스리라 그러고 네. 그래서 신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 즉 짝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아담이 자는 동안 갈비뼈를 하나 뽑아 이불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남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남자의
갈비뼈. 뭐, 그래서 예. 남자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창세기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제 이것이 해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이브 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기독교를 체계화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브를 아담 이브를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런 여자의 꼬임에 넘어간 희생자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 자신의 영적 성적 충동과의 싸움을 모든 인류의 가지로 확장시켰다. 그렇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 성적 충동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으로부터 신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신에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이 이제 소위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율리아누스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외부의 신에 의해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독교론이 있었고 율리아누스는 그렇지 않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갈고 닦으면 신에 이를 수 있다. 그 두 논쟁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로 가게 되면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여자는 요부다. 요부라는 틀에 갖두고 그래서 여성의 의무는 복종과 출산뿐이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 역사가 서양의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들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양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부인을 이렇게 높임말을 쓰고 그 부인을 존중하고 이런 역사가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바지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쾌활한 시대를 살았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성리학을 또 성리학을 들어오면서 특히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이게 가두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서양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우리는 조선 시대부터 이제 가부장제가 좀 강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역사는 서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별로 2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거죠. 종교적 가르침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종교적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칙령 우리가 세계사에 배우면 그게 한 300몇 년쯤인데 그때는 또 로마가 동성애나 뭐 이런 거로도 많이 이렇게 부패가 돼 있는데 옛날에 들은 말인데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더 힘이 셌대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원시 시대 때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있으면서 남자들을 내보냈대요. 그 먹이를 그 소금 그때만 해도 이제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얻어오는 사람 그게 이제 셀러리맨의 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남자들이 근데 바깥 생활을 하면서 힘도 세지고 전쟁에서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남자와 여자를 뭐 이렇게 서로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 조선 시대에 그 안방 사랑방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근데 여자들이 그때도 농산일은 이제 밭일 위주로 하고 남자들이 바깥에 일을 하면서 결국 지배자들이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부엌에서 남자가 부엌만 가면 부엌을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복종하고 출산과 집안일을 하라는 이브를 다시 마리아로, 그다음에 소녀에서 아내와 어머니로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이브에서 마리아, 소녀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상으로 계속 평행 이동하는 그런 역사를 겪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하는 빨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은
여기 주인공이 결혼을 해서 네.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를 낳게 되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네. 이제 자유 프리랜서가 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뭐 일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왜 하던 일을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아기를 키운다는 이유로 내가 그만둬야 하나? 네. 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근데 왜 남편은 그만두지 않는데 왜 내가 그만둬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또 두 번째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왜 아기를 키우는 게 다 내 몫이 되어야 하나? 그래서 내가 자유기고가로 무슨 일이 엄청나게 많을 때도 일하다가 나와서 집안일하고 애를 기르고 이런 일에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그래 맞아. 여성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페미니즘 고전으로부터 한번 찾아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너무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예. 대학에 다시 가서 청강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여자들의 삶을 다시 역사적으로 반추해 보면서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이 빨래해야 되고 애들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 일해야 돼.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까라는 아주 실존적인 물음. 이 실존적인 물음이 왜 그 82년생 거기는 마지막에 정신 이상이 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예. 이 친구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게 됐는가를 문제의식을 쭉 찾아가 보니까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모순이 발생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고전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뭐냐? 저는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해 주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힘들 때 사회적으로 취직도 어렵고 민주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도대체 나의 실존적 물음이 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여성들의 삶의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의 삶이 공통적인 거야.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도 나도 같았고 저 친구도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시대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는 자기 정체성의 경계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 시절에 정신병자로 치부되어서 쫓겨나고 병원에 가고 이런 삶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여성의 삶이 자기 실존을 찾으려고 해도 그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집안일을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집안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돈을 벌러 가는 일은 쉬운데 집안일 하나를 챙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에 언제 돌아보니까 매일 하고 있는 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두 남자는 매일 잠만 자고 있고 청소도 한 번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다 어머님이 다 하니까 남자들은 하지 말라 어머니가 남자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참말로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바쁜데 저 두 남자는 잠만 자고 청소도 안 하고 매달 어지르고 그러고 자기 해야 할 의무를 못 가진다.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언제부터 남자는 부엌을 떠났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나? 그러면 자기 옷과 자기 먹는 거를 치우는 것도 자기가 안 해야 하고 대신해야 되는 내가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슈퍼우먼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속에 갇혀 있는 동안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와 도대체 이 집은 뭐냐고. 왜 혼자만 이렇게 날뛰고 있냐고. 왜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는 자기는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청소는 남편이 다 했다고. 나는 배운 여자가 배울 만큼 배운 여자가 너무나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그래서 타협은 안 할 수가 없는데 타협은 해야지만 일정하게는 좀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우 아들 설거지 하는 거, 남편 설거지 가끔은 나 밥 차려주는 거, 그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지금 현재 타협하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빨리 찾으면서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의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그 타협의 영역을 이제 끊임없이 넓혀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모두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 공통분모를 다른 여성들의 삶과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그리고 관습적인 일상을 살잖아요. 그럼 이 관습적인 일상을 벗어나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는 게 페미니즘 고전을 읽게 되면 그렇죠. 관습적인 일상이 아니구나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 자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주변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렇게 많이 보태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빨래하는 페미니즘 스테퍼니 스탈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미국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부터 그런 거죠. 세계관을 보게 되는 한 권 한 권 그 우리 세계 역사 속에 페미니즘의 장을 열은 사람들 얘기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 문제를 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극복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는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 근데 남자들한테는 아버지의 부성 뭐 그런 강요가 없는데 여자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모성 그러니까 모성적이고 뭐 이렇게 의존을 해야만 올바른 존재고 유전적으로 커가기 그래도 많이 좀 바뀌었기는 하죠. 우리 82년생 김재영 그 책처럼 뭐 과거보다는 엄청 바뀌어가고 있지만 바꿔야죠 계속.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스테파니 스타일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남편과 사랑을 해서 만났는데 이제 임신이 딱 됐단 말이에요. 28살에 그렇죠. 임신을 하고 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신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해지니까 그게 또 너무 충격이에요. 저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감정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나에게 왜 나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회사를 다녀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충격이 크더라고요. 원하지 않았던 임신, 준비되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할 거라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됐을 때 그 황당함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임신 스트레스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온몸이 가렵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아이 때 막 입덧은 또 엄청나게 하고 또 게다가 그때 민주화 운동도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때 제일 힘드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첫 아이 때는 그래도 결혼해서 바로 임신이 됐더라고요. 바로 임신이 됐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다가 임신이 되죠. 임신돼서 배부르다면 너무 적응이 사실 안 됐어요. 그랬는데 첫 아이를 그렇게 낳고 나서 100일 만에 이제 남편이 민주화운동하다가 잡혀가. 첫 아이를 낳고 100일 만에 잡혀갔죠. 그러니까 뭐
아이를 돌볼 여력도 없이 오히려 남편을 고명하는 일에 이제 쏟아 넣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내가 살갑게 기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갑게 키우지 못한 거를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 엄마는 자기들을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엄마의 우선순위는 회사 일이었고 엄마의 우선순위는 아빠를 찾아다니고 아빠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자기들은 항상 2순위, 3순위였다. 그래서 자기들은 외롭고 힘들었다. 이게 이제 사춘기 때에 엄청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이미 사랑이 받을 그릇이 안 돼. 나는 이제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비로소 이제 공부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이들은 나한테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었던 시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했죠. 그런 부분에서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주위에서도 너희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우선순위인 거는 아니지만 그 넓게 보면 이 사회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결국은 이 사회를 바뀌어야지만 너희들도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주위에서 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니네가 안 됐다라든가 네. 뭐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 분명한 건 아이들에게는 이 보살핌이라는 그걸 원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성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느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성을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모성은 굉장히 포용적이기도 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투쟁적이기도 하다. 어떤 불의가 닥치거나 자식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세월호 같은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 어머니들의 집요한 그 모성으로서 발휘하는 투쟁성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굉장히 보살핌을 해주는 그 말 작은 것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이 아껴주고 보살펴주기를 굉장히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껴주고 보살핌이 게 모성이 그러면 인간에게 여성에게 본능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뭐 모성이 본능이냐 이런 말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가 아팠을 때는 남편이 아플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오더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버려요. 남편은 포기하고 하면 되지만 이 아이는 내 가슴 속에서 그냥 너무 고통을 외치니까 그 고통에 답을 못 해갖고 허걱대고 내가 그래서 실어증이 좀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한마디도 안 하는. 그 고통을 부르짖는데 그에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자식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여성 엄마들이 갖는 또 그 애정, 물론 아버지들도 그 애정을 갖죠. 그렇죠. 그런 것들 두 가지가 상당히 숙제로 느껴져요. 과연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지위의 평등만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회적으로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된 것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운동에 바라보는 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저희 고민은 전에는 제가 여성은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 평등을 유지하고 경제적 지위를 높이면 여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업주부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야, 전업주부들이 그렇게 살림을 남치하고 잘 살아주고 남편이 번 돈으로 알뜰하게 써서 애들까지 잘 키우는 그 전문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나보고 그러면 난 전혀 못하겠거든요. 그 애들 정말 가꾸고 그런 엄마들 보면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여성 문제 중요하게 좀 제기돼야 할 문제로 또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은 전업 그 잘 사는 뭐든지 잘하는 그 멀티플레이어로 하는 여성들을 보면 야 집안일 저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좀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다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이걸 요즘에 깨달은 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나씩 해보죠. 예, 저는 근데 두 가지 영역도 중요한데 그 아까는 이제 그래도 교수님은 이제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네. 모성을 가진 존재가 있으니까 좀 맞고 믿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친정 엄마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공적으로 보살핌이 가능한 사람들의 풀이 좀 건전하게 제대로 보답받으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나 보육교사의 월급이 진짜 더 많아야 되고 맞아요.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보살핌 노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들이 전업주부로서의 자기 전문성을 못 느낀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답이 대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편은 자기가 벌어다 준 것에 대해서 그걸 가꾸는 거를 특히 또 두 배로 그 아래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적으로 남편이 두 식구들을 하기엔 늘 빠듯한 그렇죠. 경제 구조가 가진 게 우리 그렇죠. 국민의 반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맞벌이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 세대 중에는 요즘 30대 이하는 반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반반 부담을 해도 사실은 반반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OECD 중에 우리나라에 같이 맞벌이 하는 중에 남자들은 거의 저기 집에 가사 노동을 안 하고 여자들은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다 해야 되는 이 구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제 저도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인간이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지만 실현을 하는데 그렇죠.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니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애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초등학교 10살만 넘으면 엄마는 왜 돈도 못 벌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전문직을 하셨으니까 그 생각 안 됐지만 집에 있는 엄마들이 갖는 제일 큰 우울증이 그런 부분. 엄마는 뭐해? 아빠가 버는 거를 동등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아빠가 버는 거에 종속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구조. 생각을 해서 뭐 한마디로 뭐 엄마들이 저기 일하다가 가사노동 쉬는 날도 없는데도 엄마는 늘 놀고 있는 사람. 엄마는 뭐해? 니네 엄마 뭐하니? 우리 엄마 놀아요. 뭐 이래서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는 버틸 수 있으면 그냥 그만두지 말고 버텨라. 그래야지만 여성으로서 하지. 그리고 저희 우리 항만의 그 엄마들 하면서 뭐냐면 빈집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을 자기가 집에만 계속 했다가 어느 날 나와 버리면 빈둥지 증후군에 어쩌면 우울증까지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여자의 성공은 아이의 성공과 남편의 성공에 부차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아이들만 행복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국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나 우리 시대의 남자들은 성공한 사람 보면 엄마가 막 그 없는 살림에서 저기 아끼고 막 밤잠 안 자고 그러면서 자식들 키우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런 엄마들로만 있으니까 근데 그런 희생한 엄마들일수록 희생을 며느리한테 강요하면서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성과 여성끼리의 또 갈등이 되는 거고 대립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그 당시 우리 시어머니 세대에 살던 3, 40년대와 우리가 3, 40년생과 우리 생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의 그 경제 그리고 돌봄이 진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경제화. 그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옛날에는 선생님이 여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저기래요. 제일 뭐 저기 결혼 1순위였고 지금도 결혼 1순위가 누가 그러더라고. 잘생긴 여선생이 결혼 1순위, 못생긴 여선생이 2순위, 못생기고 성질도 나쁜 여선생이 3순위래요. 남자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직도 이렇게 여성이 뭘 일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거를 바라면서 저희 세대 때 생긴 말 중에 셔터맨
왜 샤시맨 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셔틀맨. 그게 네. 자기의 우리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한 명씩 늘면서 90년대생부터는 자기 부인이 자기는 늙어서 셔틀만 내려주는 약국 뭐 이런 거를 하거나 그리고 부인이 저기 유치원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는 셔틀버스만 운전하거나 이런 거를 원한다는 사람들도 우스갯소리지만 있었지만 근데 여성들이 돈도 벌고 네. 그래 주기를 바라는 남성들의 이기적 욕구 그러면서 남녀 평등의 의식은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이율배반적인 네. 문제. 그런 부분에서 전업 우리가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이 가사노동 인정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인정이 받아도 집안에서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림의 사회적 경제화. 예. 그죠? 그렇죠. 살림에 우리가 지금 엊그제 한 벼룩시장 같은 것도 이 아나바다 활동을 하는 것도 한 살림의 한 일환이고요. 또 아이들의 돌봄 노동도 살림의 일환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살림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500만의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네. 이 500만의 맞벌이 부부에 250만이 부모가 손주를 키운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250만 할머니들이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 못 받는 그렇죠. 노동이죠. 네. 돌봄 노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회적 경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그러면서 대접도 제대로 받고 네. 아이도 잘 기르는 뭐 그런 어떤 경제도 필요한 어느 할머니는 딸의 아이를 길러주는데 한 달에 20만 원을 준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150만 원을 받는데요. 맞아요. 그럼 100만 원, 150만 원을 받는 할머니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 받는 할머니 20만 원 애들 뭐 먹을 걸 사주고 나면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딸에게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딸 아들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더 보태야지 막 이런 이게 생각하시고. 사회적 경제화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도 이런 거 여성의 문제의식하고 맞물려서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